2024년 5월 15일 아침 6시 시아누크빌 해변에서 15km가량 떨어진 바다 위 짙은 안개 속에서 한 현지 어선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평소와 달리 그물이 훨씬 무겁다고 느꼈기에 분명 큰 고기가 잡혔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물을 걷어 올린 순간 그들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검은 물체 하나가 산업용 비닐에 꼼꼼하게 쌓인 채 나타난 것입니다. 선장이 칼로 비닐을 조심스레 잘라냈습니다. 비닐이 찢어지자마자 창백한 팔 하나가 툭 떨어져 나왔습니다. 손목에는 빨간 불빛이 거의 꺼져가는 갤럭시 워치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즉시 캄보디아 해양경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수색 끝에 결국 총 31구의 시신이 인양되었습니다. 모두 양손이 등 뒤로 묶여 있었고 같은 방식의 비닐로 단단히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의 재킷 안주머니에서는 한국 여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름은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생 이민호. 주변에는 선박 침몰 흔적이나 떠다니는 물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고의 단서도 없었습니다. 31명, 모두 동일한 국적, 동일한 결박 방식, 동일한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처형이었습니다. 시신들은 곧장 프놈펜 법의학 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본래도 차가운 부검실의 공기는 바로 합류한 한국 법의학 감식팀 때문에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길게 대화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단지 메모를 위한 필기구 소리와 보호복 지퍼가 올라가는 음산한 마찰음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신을 조사하는 순간부터 이미 단서는 명백했습니다. 첫 번째 진후, 흉곽을 열어보니 의사들은 폐가 완전히 건조되어 있으며 바닷물에 접촉한 흔적이 조금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한 가지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바다에 버려지기 이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후, 양쪽 손목과 발목에 보랏빛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상처가 오래되어 굳은 살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최소 석 달에서 6달 이상 장기간 수갑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임시 구금이 아닌 체계적인 감금이었습니다. 세 번째 진후, 가장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31명 모두의 뒤통수에 작은 구멍이 하나씩 나 있었습니다. 상처는 정교했고 깊고 곧게 두개골을 관통했습니다. 감식 결과 이것은 극히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9mm 탄환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는 처형식 사격에서나 볼 수 있는 냉혹한 방식이었습니다. 단지 3가지 흔적. 하지만 이것만으로 전체 그림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집단 살해였습니다. 법의학팀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당황해서가 아니라 그 잔혹함이 너무도 극에 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범인은 단순히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고 31명의 존재 자체를 바다 밑에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흔적들은 이미 충분히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야말로 수사를 더욱 깊은 곳, 즉 범인이 숨기려 했던 비밀로 이끌 것이었습니다. 프놈펜 법의학실에서 시작된 정보가 서울로 긴급 전달되었고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31명의 희생자 명단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동시에 씁쓸한 사회 현실의 그림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희생자들은 전부 20대에서 30대 사이의 Z세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거주지와 학교도 제각각 달랐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대조해본 경찰은 소름 돋을 만큼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헬조선이라 불리는 현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아빠, 비, 좌절로 점철된 현실을 부르는 씁쓸한 이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된 피해자는 23살 김지수였습니다. 정보기술을 전공하고 갓 졸업했지만 6달째 취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조차 갚지 못했고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지수는 여러 차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 27살 박도묵은 사무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뒤 재기를 꿈꾸며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투자할수록 손해만 커져갔고 3천만 원 가까운 빚 때문에 차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가족에 의하면 도묵은 실종 직전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피해자의 기록 역시 무섭도록 똑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절망한 젊은이, 빚, 그리고 단기간의 고액 연봉을 얻고 싶은 강한 욕망. 한국 경찰이 희생자 가족을 찾았을 때 받은 답변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단지 고통에 목이 메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해외 지점의 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자리를 찾았다고 하더군요. 월 500만 원의 수수료까지요. 우린 아이가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부모도 편하고 높은 급여가 아이를 그대로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함정이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사라졌습니다. 항공권 데이터를 분석하던 경찰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1장의 항공권이 모두 강남구에 위치한 특정 여행사에서 발권된 것이었습니다. 여행사 이름은 평범했지만 수사팀이 현장을 찾았을 때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간판은 제거되었고 사무실은 텅 비어 마치 존재한 적조차 없는 듯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가 나타났지만 동시에 조사팀 전체를 괴롭히는 질문도 남았습니다. 누가 이 여행사를 운영했는가? 그리고 왜 31명의 젊은이가 동시에 프놈펜으로 보내진 뒤 사라졌는가? 희생자 기록은 단순히 그들의 삶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한국 젊은 세대의 절망을 노린 검은 손이 존재하며 그들을 돌아오지 않는 단 한 번의 비행으로 이끌었다는 사실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왕립 경찰청 본부. 급하게 소집된 비공개 회의가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회의실은 고작 40제곱미터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내부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짙고 무거웠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냉철함과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유명한 강대령. 그의 맞은편에는 남부 해역의 지형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례소장. 시아누크베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강 대령은 서론도 없이 노트북을 켜고 5월 15일 31구의 시신이 바다에 유기된 시점의 해를 시뮬레이션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도 위를 따라 흐르는 파란 화살표들이 나타나는 순간 회의실은 숨소리마저 잦아들었습니다.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해류가 이 방향으로 흘렀다면 시신을 버린 지점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화면에 붉은 점 하나가 찍혔습니다. 코프어스, 현지인들이 벤섬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사례소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 관광객은 접근 자체가 어렵고 외국인 거물들이 장기 임대해 사용하는 외딴 리조트들만 존재하는 구역. 그곳에 들어가려면 현지 경찰조차 사전 허가가 필요할 만큼 철저히 폐쇄된 곳이었습니다. 그는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급습할 수는 없습니다. 그곳은 경비가 성벽처럼 철통 같고 일부 지역은 무장 경비도 있습니다.
강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단호함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급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뿐입니다. 그 리조트들 어딘가에 한국인 31명을 살해한 배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의는 계속되었고 각종 자료가 쉼없이 분석되었습니다. 어선의 항저, 시신을 감싸는 데 사용된 비닐의 종류, 밧줄 자국, 장기간 감금되었음을 보여주는 타박상까지 모든 증거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 혹은 시아누크빌에서 활동하는 대형 온라인 도박 조직 내부 정리 사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살해소자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돌처럼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막음을 위해 죽인 겁니다. 31명 중 누군가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는 그 의심되는 리조트 구역에 경찰이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다는 점. 단 한 번의 실수만 있어도 작전은 즉시 무효화되고 심지어 주권 침해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한층 더 가라앉았습니다. 31구의 시신이 있지만 단 하나의 확실한 범인 단서조차 없습니다. 단지 위치만 있을 뿐. 그곳은 사실상 금구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강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둑해져가는 푸놈텐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배후의 우두머리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순간 블랙선이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작전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오퍼레이션 블랙선. 검은 태양. 어둠을 파헤치는 수사의 빛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는 새로운 공조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범인을 추적하는 작전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강력하게, 더 위험하게, 그리고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방향으로. 서울에서 캄보디아 수사팀이 아직 신비로운 리조트에 접근하지 못해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한국 사이버 수사국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희생자의 휴대폰이 파괴되었더라도 디지털 데이터는 항상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특히 금융 흔적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분석실, 수십 대의 모니터가 켜지고 기술 요원들은 31명 희생자 가족의 금융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공통점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가족이 인질 요구 메시지를 받았으며 연락이 완전히 끊기기 전에 소액을 송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송금된 돈은 즉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암호화폐 USDT로 전환되었습니다. 단서가 끊긴 듯 보였지만 기술팀은 끈기 있게 블록체인 분석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습니다. 첨단 범죄자조차 예측하지 못한 도구였습니다. 거의 20시간에 걸쳐 알고리즘을 돌린 끝에 이상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자금 흐름이 결국 한 개의 콜드월렛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콜드월렛은 소유자를 거의 추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범죄자도 실수를 합니다. 아주 작은 거래 하나라도. 그리고 돌파구가 나타났습니다. 그 콜드월렛에서 아주 작은 거래가 성담동의 고급 다이아몬드 매장에서 결제에 사용된 것입니다. 사이버 수사국 팀장은 즉시 매장 CCTV를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화면에는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한 여성이 계산대에 서서 전자지갑으로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자태, 경기하는 눈빛. 얼굴 인식 시스템은 단 몇 초 만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40살 한미래. 캄보디아에 거주하며 시아누크빌에서 여러 불투명한 투자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인 최민석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분석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일간 난함을 겪었던 조사에서 마침내 첫 번째 이름이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강대렴은 서울에서 보고받았습니다. 단 한 줄의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관련 용의자 한미래, 남편 최민석, 캄보디아 활동 중. 그 이름은 블랙선 작전에 불을 붙인 불씨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여성이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그들의 자금이 들어있는 지갑과 연루되었다면 그녀의 남편 역시 절대 관련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거래라는 작은 디지털 조각 하나가 수사 방향을 완전히 새로운 길로 열어젖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조사 기록 속 최민석이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범죄 조직 두목의 모습과 달리 나타났습니다. 그는 문신도 없었고 조폭이나 깡패 같은 분위기도 풍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민석은 과거 한국에서 정장 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를 쓰는 성공한 기업인으로 평가받았으며 정보 기술 업계에서 잘나가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련된 외모와 그의 잔혹한 본성 사이의 극명한 차이는 수사관들에게 오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9년 그가 한국에 머물 당시 최민석은 흔히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판교에서 작은 IT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그는 창업 세미나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등장했고 언론 인터뷰에서는 마치 IT 스타처럼 보이며 많은 젊은이들의 롤모델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회사 장부에서 은밀하게 빼돌린 불법 자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주주들이 횡령 사실을 발견하며 회사는 파산했고 경찰이 수배령을 내리자 최민석은 자신의 경험, 자금,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어두운 본성을 가지고 국외로 도주했습니다. 혼란과 범죄,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뒤섞인 시아누크빌은 그가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버린 해변 리조트를 사들인 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부는 거대한 범죄 조직처럼 움직이는 복합시설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허황되게도 아시아의 새로운 실리콘밸리였습니다. 투자자들을 환영하는 호화로운 회의실, 한국으로 꼼꼼하게 발송된 잘 만든 체험 광고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면은 단지 겉을 가릴 뿐이었습니다. 지하층에는 냉기와 억눌린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컴퓨터는 밤낮 없이 국제 도박 사이트를 돌렸고 다른 구역에서는 피그 부처링이라 불리는 사기를 조종했습니다. 직원들은 온라인 연인 역할을 수행하며 외로운 한국의 중년 여성들로부터 돈을 갈취해야 했습니다. 가장 깊고 어두운 구역에는 속아서 넘어온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핵심 성과 지표를 강제로 달성해야 했고 폭행과 굶주림에 시달렸으며 아주 조금이라도 태만하면 수갑에 묶여 벽에 매달리곤 했습니다. 최민석은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회수된 그의 메시지 기록에서 그는 이들을 단 하나의 단어로 칭했습니다. 바로 자산이었습니다. 한 수사관은 그가 조수에게 보낸 메시지를 읽고 등골이 오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명의 직원이 매달 3만 달러의 손해를 끼치면 제거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합리적이다와 같은 문구였습니다. 최민석에게 사람을 구타하고 고문하며 심지어 살해하는 일은 매출 통계에서 오류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그가 당황하지도 이성을 잃고 날뛰지도 통제를 벗어나지도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쾌스레로 TV 영상에서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감금 구역을 오가며 무감각한 눈빛으로 마치 전자기기를 점검하듯이 살펴보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명령을 내리고 비용을 계산하는 모습은 마치 자신의 기억을 최적화하는 경영자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철저히 논리적이었습니다. 비인간적인 논리였습니다. 바로 이 소름 끼치는 침착함 때문에 범죄학 전문가들은 최민석이 미치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단지 생명의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반항적인 직원을 제거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업무 처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글로벌 기업인으로 간주했으며 잔혹한 행동은 단지 계약 위반 직원에 대한 처리 절차의 따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민석의 실체입니다. 소리치거나 위협하지 않고 겉으로는 폭력성을 드러내지 않는 남자. 그러나 세련된 외모 뒤에는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잔혹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고, 그로 인해 리조트 전체가 사람을 짓밟는 기계로 변모했습니다. 이 끔찍한 기계는 삶의 기회를 찾고자 했던 31명의 청년들을 삼켰고, 결국 그들을 폭풍우 치는 밤바다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는 칼이나 총으로 직접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무감각으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바로 이 표정 없는 아기가 그를 이번 사건의 가장 두려운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결정적인 돌파구는 현장이나 디지털 데이터, 심지어 바다에 남겨진 흔적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모든 비밀을 풀 열쇠가 될 인물.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최민석의 아내 한미래였습니다. 5월 22일 인천공항에서 한국경찰 특수수사팀은 한미래가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으려는 찰나에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수사팀 모두는 남편 조직이 와해되는 시점에 한 여성이 도망치려 한다는 것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체포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강압적인 신문 속에서 한미래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부인하지도 않았고 단지 그와 함께 죽고 싶지 않다고 반복해서 말했을 뿐입니다. 모든 진실은 미래의 가방에서 압수한 휴대전화가 지문으로 잠금 해제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폴더 안에서 경찰은 5월 15일 참사가 발생한 바로 그날 밤 미래와 최민석 사이에 6분이 넘는 통화 녹음을 발견했습니다. 한 수사관은 그 녹음이 에어컨 없이도 소름 끼칠 만큼 차가웠다고 묘사했습니다. 통화 속 최민석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단 한 점의 당황도 없었습니다. 미래가 왜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는지 묻자 그는 단순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좀 귀찮은 일이 있었어. 그의 말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경찰의 음성 분석 시스템을 통해 해석될 때마다 소름 끼치는 냉정함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래가 그에게 지금 어디에 있냐고 묻자 최민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착장이야. 모두 배에 태웠어. 이 정도면 더 이상 고발할 기회는 없겠지? 신문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31명의 한국 청년들은 귀국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탈출구는 사실 목에 걸린 올가미일 뿐이었습니다. 음성 분석팀이 녹음을 계속 정밀하게 처리하자 통화 중 거칠게 외치는 소리가 감지되었습니다. 최민석이 처음으로 평정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발을 단단히 묶어 떠오르게 하지 마. 이 말은 경찰이 오랫동안 의심했던 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닌 처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1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살해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한미래의 진술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최민석은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은근히 애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기 시작했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강제적인 진술을 통해 미래는 최민석이 31명의 희생자가 몰래 탈출 계획을 세웠음을 시인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카메라 시야가 흐려지는 폭풍우 치는 밤을 기다렸고 감금 구역의 전기망을 끊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빗속에서 진흙함을 밟으며 꿈꾸던 편한 일과 높은 급여의 지옥에서 벗어날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민석은 24시간 감시하는 용병팀을 이미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리조트 주변 숲의 가장자리에 도달했을 때 짧은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보가 아니라 용병팀이 세 방향에서 달려나오는 신호였습니다. 탈출은 몇 분 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모두는 흠뻑 젖어 지쳐 있었지만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은 그 희망을 이용해 그들을 배에 태우고 침묵만 지키면 한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속삭였습니다. 누구도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세부사항은 마치 어두운 영화 한 편과 같았습니다. 비 오는 밤, 끊긴 전기, 허둥지둥 뛰는 발걸음, 그리고 결국 파도에 삼켜지는 살아남으리라 믿었던 사람들. 그날 밤의 모든 진실, 최민석의 음흉한 계획, 처형의 음모, 그리고 희생자들의 마지막 절망은 단 한 사람 덕분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바로 한일의 생사를 오가는 순간 자신과 함께했던 남편을 배신하기로 선택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최민석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충격적인 녹음 파일을 확보한 다음 날, 캄보디아 특수부대와 한국 수사팀은 프놈펜의 비밀 지휘실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추측이나 가설이 아니었습니다. 31명의 희생자가 처형당했고 범인은 요새처럼 철통같이 경비되는 리조트 안에 숨어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했습니다. 모두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살해소자는 앞에 펼쳐진 지도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짙은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구역, 바로 최민석의 리조트를 겨냥했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리조트는 고압 전기 울타리와 촘촘한 폐쇄외로 TV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증거를 더 없애기 전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31명처럼 잊힐 것입니다. 밤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습니다. 회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리며 종료되었습니다. 바로 새벽 기습 작전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취약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격 부대의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암호명은 붉은 석양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범죄 왕국의 종말을 의미함과 동시에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의 피가 조사 전체를 물들였음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5월 26일 새벽 3시, 시아누크빌 위로는 여전히 벨벳 같은 어둠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닷속에서는 길고 검은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스와트 특수보트 2척이 한국 특수부대의 지원을 받으며 전진했습니다. 물결은 하얀 줄무늬로 갈라졌지만 엔진은 거의 완전히 무음으로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보트 선실 안에서 강 대령은 총의 손잡이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점점 크게 다가오는 리조트의 그림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세상은 진실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최민석의 손의 증거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육지에서는 장갑차가 이미 위치를 잡았습니다. 무거운 바퀴가 빗물에 젖은 땀을 살짝 스치며 작전의 심장처럼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보병 부대는 세 팀으로 나뉘어 주요 요새 입구 주변에 매복했습니다. 모두 조명을 끄고 무전기를 끄고 절대적인 침묵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작전 전체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원격 조종 열감지 드론이 천천히 리조트를 훑었습니다. 지휘센터로 전송된 영상에는 최민석의 경비들이 작은 그룹으로 모여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바깥 세상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바로 이 방심이 특수부대에게 황금 같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사례 소장이 손을 들어 신호했습니다. 그 순간 바다, 육지, 공중 세 방향에서 동시에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다에서는 특수보트 두 척이 갑자기 속도를 올려 리조트의 후면 접근로를 돌파했습니다. 육지에서는 장갑차가 근음을 내며 설제 대문을 찢어발기듯 돌진했습니다. 하늘에 드론은 불을 끄고 고도를 낮춰 최민석의 첨단 경보 시스템을 무력화했습니다. 첫 총성은 별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최민석의 경비들은 예상보다 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기관단 총을 꺼내 컨테이너 뒤에 숨었고 특수부대를 향해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고 파란 섬광이 번쩍였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탄환이 벽, 난간, 콘크리트에 박히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훈련받은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팀을 나누고 V자 형태로 목표에 접근하며 경비들을 수세적인 방어로 몰아넣었습니다. 4분도 채 되지 않아 리조트의 1차 방어선은 붕괴되었습니다. 특수부대가 지하층으로 진입했을 때 그들은 숨이 막힐 듯한 악취를 느꼈습니다. 오래 묵은 곰팡이 냄새와 피, 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메마른 그림자들이 철창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일어서지 못하고 두 눈만 크게 뜨고 있었고 어떤 이는 경찰 제복을 보자마자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올라와 처음으로 빛을 본 듯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즉시 구조되었습니다. 일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집에 갈 수 있는 건가요? 라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구조팀은 더 많은 말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에서는 추격 작전이 여전히 긴박하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가장 깊숙한 곳, 미니 요새처럼 설계된 사무실 안에서 최민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서버에서 하드디스크를 허겁지겁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땀은 비 오듯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특수부대가 돌진했을 때 최민석은 금고에 있던 서류를 불태우려 했지만 손이 뒤로 꺾이며 제압당했습니다. 체포 순간에도 그는 스와트 팀장이 이를 갈게 만든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나를 대신할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1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간 악마가 마침내 빛 아래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3시간이 넘는 치열한 공격 끝에 붉은 석양 작전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해가 지평선 위로 떠오르며 황폐해진 리조트와 지친 특수부대원들의 얼굴, 그리고 지옥에서 구출된 희생자들에게 아침 빛이 비쳤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새벽 앞에서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인천공항은 인파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둘러 움직이는 승객들, 수십 개 국제 언론사의 기자들까지 모두 한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민석이 고향으로 송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군용기가 착륙하자
보안 장벽이 즉시 조여졌습니다. 양쪽 활주로에는 얼굴을 가린 특수부대원들이 줄지어 서서 수감자를 태운 차량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새벽빛 속에서 최민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검은 마스크가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눈만이 드러났습니다. 공포도 분노도 아닌 오히려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나라의 분노 한가운데 서 있는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관객인 듯했습니다. 기자들이 수십 개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반짝이는 수갑에 채워진 손이 끌려가는 동안 마치 유령처럼 인파 사이를 흘러갔습니다. 몇 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빛과 어둠의 투기장이라 불리는 대형 사건 재판의 장소였습니다. 복도는 피해자 가족, 변호사, 기자,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31명의 한국 청년이 희생된 사건의 배후자가 정의 앞에 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법정안은 숨조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최민석이 들어오자 그는 평소처럼 담담한 태도로 피고석에 착석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듯 몸을 바로잡고 예측할 수 없는 시선으로 재판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떨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재판을 시작하며 법정 전체를 서늘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31 가족을 집어삼킨 어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어 조사팀이 최민석 사무실의 불에 훼손된 하드디스크에서 복원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누구에게나 충격을 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법정의 큰 화면에는 리조트 패스로 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밤중에 한국 청년들이 트럭으로 끌려가고 입이 막히고 손이 묶이는 장면이었습니다. 흐릿한 황색 조명이 공포에 질린 얼굴들을 비추었습니다. 영상 속 최민석은 뒤에 서서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끄덕였을 뿐. 그러자 용병들이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의 무심한 태도는 법정 전체를 침묵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타인의 공포와 간청 앞에서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증언을 요구받자 최민석은 고개를 들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위반했을 뿐입니다. 저는 단지 제 사업체를 보호했을 뿐입니다. 뒷자리에 앉은 한 어머니가 오열했습니다. 몸을 떨며 가슴을 치고 외쳤습니다. 사업체를 보호했다고요? 그렇다면 제 아이를 누가 보호했나요? 경찰이 어머니를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만 그녀의 울음소리는 공간에 남아 계속 고발하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검사는 이어서 외쳤습니다. 당신은 불법 감금을 인사관리라고 부릅니다. 폭행을 징계라고 부릅니다. 살인을 리스크 처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단체 처형은 무엇이라고 부를 셈입니까? 최민석 씨, 죄책의 말이 망치처럼 떨어졌지만 최민석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정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평온함이야말로 마음 깊이 박힌 무감각의 증거였습니다. 거의 6시간에 걸친 증거 제출과 대면 심리가 끝나자 재판장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드디스크 복원 데이터, 한미래 증인의 진술, 31명의 시신에서 나온 법의학적 증거까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따라 최민석 피고에게 최고 형량, 사형을 선고합니다. 한국은 현재 사형 집행을 유예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사회가 결코 연쇄살인과 국제범죄 조직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판결이 끝나자 방 안에는 흐느낌과 한숨, 억눌린 감정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부 가족은 기뻐서가 아니라 마침내 확인받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인간의 아기로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최민석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짝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며 자신과 상관없는 행정 통보를 듣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 냉정함이 판결보다도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정의의 빛이 가장 깊은 어둠을 비추었고 기업가의 얼굴을 한 악마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10월 12일 저녁 광화문 광장은 희미한 황금빛 촛불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큰 원을 이루고 서 있었고 각자 손에는 작은 촛불을 들고 마치 기도를 올리듯 조용히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31장의 영정사진이 추모단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 촛불을 흔들었고 마치 범죄의 검은 물결 속으로 휘말려간 생명들의 마지막 여정을 재현하는 듯했습니다. 그 군중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한 장의 초상화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바다에서 처음 발견된 피해자 이민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단상 위로 걸어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몇 달만 일하고 돌아와서 엄마에게 따뜻한 겨울옷을 사주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옷은 못 보고 제 아들은 차가운 바닷속에만 있네요. 누구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 옆에선 누군가는 조심스레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위로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치유될 수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아누크빌에서 시작되어 모든 가족의 마음, 그리고 이 사건을 듣는 모든 한국인의 마음속까지 길게 이어진 상처였습니다. 추모단 뒤쪽에는 대형 LED 화면이 설치되어 사건 해결 과정의 장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광활한 바다에서의 충격적인 수색 장면, 냉랭한 법의학실, 첨단 기술을 따라가는 수사 과정, 그리고 긴박한 야간 급습 현장까지. 그러나 화면 속 장면이 천천히 지나갈수록 관객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마치 그날 새벽 6시 시아누크빌 바다 위에 거두지 않은 파도처럼. 추모가 끝나자 잔잔하면서도 묵직한 나레이션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통의 이메일이 인생을 바꾸고 한 메시지가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는 시대에 가장 정교한 것 또한 가장 달콤한 약속으로 만들어집니다. 편하고 고수익의 천국. 이 말은 이제 집착처럼 다가왔습니다. 학비, 실업, 빚 등 현실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향한 황금빛 미끼. 그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욕심 많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삶을 바꾸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잔혹한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열리는 모든 문이 미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은 단지 젊음을 묻기 위해 열릴 뿐입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파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드론 카메라는 시아누크빌 해변을 떠나 야자수 사이로 스치는 산들바람과 마치 31명의 생명을 삼키지 않은 듯 평온한 바다 위를 비췄습니다. 카메라는 점점 멀어지며 아래로 끝없는 어둠의 바다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검게 변했습니다. 느리지만 날카로운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쉽게 인생을 바꾸겠다는 유혹에 주의하십시오. 인생에 공짜로 달리는 고속 열차는 없습니다. 대가 없이. 그 순간에도 실제 촛불은 바람 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슬픈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바다 그 자체가 보내는 경고이며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경고라는 것을